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뒤늦게 찾아낸 녹취록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중형 선고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SNS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SNS를 통한 범죄의 현실을 오늘 사건 속으로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과학수사계의 대부로 평가받는 윤회출 전 경무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은 둔기로 아내를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 사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앞서 검찰 쪽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했거든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재판부가 이렇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계셨고 다양한 사건을 수사하셨으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잔혹성이 어느 정도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서 살해를 했죠. 1심 재판부가 그 범행 수법이 워낙 잔혹하다 해서 25년을 선고했고 또 지근거리에 그 자녀가 있는 공간 현장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 지금 지인 간 가정 폭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폭행의 정도가 과거에 우리 일반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 수법상 행해지는 상대방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폭행의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르를 정도로 우리 지인 간에 일어나는 가정 폭력이든 학교 폭력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이런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화되고 중대해졌다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이 폭행의 정도가 잔혹해질 정도로 좀 심화됐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잔혹했던 사건인데 이 남성은 당시에 애초부터 상해치사를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변호사인 만큼 누구보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허점을 좀 파고들려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칫하면 상해치사로 인정될 뻔했던 사건이 뒤늦게 반전을 맞게 된 게 바로 음성 파일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녹취록 어느 정도나 중요한 증거였습니까? 이게 대부분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가정 폭력은 거의 대부분이 우발적 범행에 의해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폭행 상해를 하다가 고의가 없는데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그런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변호사 그 아내 살해 사건도 아마 초기에 가해자가 상해치사를 주장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봤던 경험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해치사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피해자 유족들이 피해자 휴대폰에서 그 녹음 파일을 찾아냈고 그게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 5차 공판에서 그 음성 녹일이 파일이 존재가 확인되어졌고 재판부에서는 그 범행 전후 음성, 피해자의 음성이 담긴 정황 증거가 아니라 실제 영상은 없지만은 피해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입증이 되는, 그래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아내를 고의적으로 살해할 정도의 상황을 입증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심 재판부가 25년을 선고하는 그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계획적 범행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범행의 의도까지 밝혀낼 수 있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증거였던 건데, 그동안 많은 수사를 해오셨지만 이런 증거를 찾는다는 게 수사 경험이 많아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뒤늦게라도 이런 핵심 증거를 찾게 되면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고 공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경찰 수사 단계는 송치가 끝난 후의 상태지만은 저희들 같이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는 이런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의 추가적인 발견 같은 것은 상해치사의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공판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을 확실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이며, 이런 증거가 발견되면은 수사했던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 진실을 파헤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선 사건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피고인 행동 중에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은 살해 후에 아들에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고 딸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굳이 거기 장소까지 데려가가지고 재판부에서도 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제가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들을 보지만은 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범행 직후에 범죄자들이 하는 행동 자체는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 근저에는 자기 범행 직후에 자기 범죄에 대해서 극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자기 변호적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재판부도 이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자녀들을 그 범행 현장에 나오게 한 것은 네. 참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기 이기적 행동이 먼저였고 자기 이익 위주의 자기 변호적 행동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는 합리적 선택, 지식인들이 보통 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하기에는 범행 직후에 자기 이익 대변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걸 재판부는 또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네. 아이들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니까요. 예, 끝까지 잔혹한 범죄 후에도 자기 자신만 생각한 행동. 자기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게 범죄자들의 일반 심리입니다. 네. 예, 이 사건이 더욱 충격을 줬던 게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을 둔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저지른 범행이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또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등과 더불어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식인 그룹으로 통용되는 사람들의 범죄, 어떤 사회적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에 일련의 사항 보면은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사항들이 많죠. 네. 이 지적 능력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지적 능력, 지적인 학습을 강요하고 그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드는 이유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게 우리 교육의 효과 아닙니까? 그럼 예. 지식인 그룹이면은 자기 행동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 이 그런 지식인 그룹들 사이에 지금 뭐 오대생의 자기 데이트 폭력 중에 친구를 살해한다든지 지금 이런 국제적인 로펌 변호사가 아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학업이든 업무든 공동체 생활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이 스트레스가 이제 아주 극심해졌다. 그런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감정과 갈등이 충돌하게 되고 그 감정과 갈등의 충돌 속에서 본인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학대를 당하게 되면은 어떤 분노나 충동의 조절에 장애가 네. 생깁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아마 그런 폭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사회인데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논의와 대책이 네. 완화시키는 노력들이 아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의 아내의 살인 사건 좀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날로 SNS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사진을 이용해서 음란물 영상을 만들어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때도 좀 텔레그램이 이용이 됐었고 또 최근에 있었던 경복궁 낙서 테러 현장에서도 지시를 할 때 이 텔레그램을 이용을 했습니다. 요즘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텔레그램을 이용한 네. 우리 국내의 어떤 범죄 추세를 보면은 마약 판매라든지 성착취물 판매라든지 기타 주식 리딩방 사기까지도 이제 텔레그램을 이용할 정도로 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행들이 정말 그 수준이나 그 영역이 네. 무한정 확대되고 있고 이게 국제적으로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총기 판매라든지 아동 음란물 판매라든지 이런 또 테러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심해져서 국내 외적으로 텔레그램의 어떤 범죄 이용에 대한 광역화 이것들은 심각한 문제로 네.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 텔레그램이 출시가 된 게 2013년인데 13년이죠. 우리나라에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N번방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운영자들이 체포가 돼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도 되레 범죄 중과율은 늘고 있고요. 텔레그램의 기능상 운영자가 중형을 받아도 채팅방들이 대물림되기 때문이라고요. 텔레그램을 보면은 예. 비슷한
운영방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운영방에 범죄를 하는 운영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근절될 수가 없는 것이 만약 마약을 한번 판매하는 방이 있다. 그러면 네. 그 마약 판매방한 방에 들어가 보면은 수십 개의 링크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한 방의 운영자만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근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유사한 추천 기능도 텔레그램이 유용하게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지만은 쉽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방들이 연결성이 아주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한 범죄의 텔레그램 운영자를 중하게 처벌한다 해서 이게 근절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유사 채팅방을 쉽게 연결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네. 그렇다면 이제 텔레그램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뭐 그런 관련된 내용도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범죄 이용을 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 텔레그램이 지금 우리 국내 가입자만 해도 지금 거의 뭐 300만 명 정도 될 정도인데 이게 보안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범죄 이용을 하더라도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래 범죄 수사의 단서를 찾고 피해자를 특정하는데 이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본사의 위치나 메인 서버의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많은 범죄자들은 자기가 쉽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각종 범죄 수단에 지금 텔레그램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거의 10억 명에 육박할 정도의 가입자를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기타 어떤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제재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경찰의 수사, 압수수색, 제재 등이 어려우니까 좀 범죄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다 그런 그렇죠. 얘기 예, 해주셨습니다. 보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대표적인 텔레그램 범죄 서울대판 N번방 사건 얘기 잠깐 짚어보고 싶은데 경찰의 최초 피해자 신고가 이루어진 지 무려 3년 만에야 피의자가 붙잡혔다고 해서 또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피의자를 검거하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이유, 경찰 수사의 한계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게 3년 전에 서울의 세 곳, 세종의 한 곳의 경찰서에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했고 수사기관에서 그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1차 수사를 진행해 보니까 텔레그램의 특성상 수사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게 본사의 이메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텔레그램 가입자가 10억 명이 될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메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는 사실 자체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피의자를 특정해야 되는 수사기관의 노력에 그 텔레그램 방에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가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활동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법의 불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초기 당시에는 네. 피해자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특정을 못했던 이유이고요. 또 이 위장 수사나 이런 것들은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만 이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초기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는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와 또 민간 활동가들이 2년간 추적을 해서 피의자에 대한 단서를 찾았는데 수사기관에서 보통 일선서에 제가 수사를 할 때 보면은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직원이 갖고 있는 사건들이 보통 조금 뭐 C급 경찰서 같으면 100건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네. 예, 한 그럼 사람. 그 100건에 지금 이런 내가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심리적 이 사이버 상의 어떤 성과 관련한 범죄의 피해자다라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정신적 피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100건 중에는 보이스피싱이든 물품 사기든 지금 당장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열정 있는 이 사이버 수사관이 이런 텔레그램 방에 이런 디지털 성범죄 범인을 잡고 싶어서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서울대 N번방 사건처럼 2년간 3년간 이 한 사건에 매달려서 추적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정도의 이런 사건이 되다 보니까 일선 수사기관에서의 이런 수사는 상당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되고 이번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담을 수사기관은 갖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텔레그램 범죄가 심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뭐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뭐 국제사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텔레그램과 같이 협조를 해서 공조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제적인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규제를 만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텔레그램의 출발이 2013년도에 네. 러시아 사업가에 의해서 출발했다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메인 서버의 위치나 본사의 위치나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접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근에 뭐 독일이든 어떤 정부 차원에서 아동 성범죄나 테러 같은 중요한 범죄 때문에 텔레그램 운영자를 만나서 그런 부분에 어떤 협조를 요청했다는 그런 기사를 재편본 부분 있는데 이게 인터폴이든 FBI든 국제적인 어떤 범죄를 다루는 국가들 사이에 이 이해관계가 자국의 이해관계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 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고요. 네. 대신 뭐 IS 같은 테러 같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는 존재니까 그런 것들은 텔레그램 운영자들이 차단도 하고 삭제도 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동 성범죄나 테러 범죄 뭐 이런 부분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의 차단이나 삭제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자국 내의 디지털 성범죄가 텔레그램 방을 이용하고 있다 해서 텔레그램 책과 같이 어떤 수사 공조 체제를 만드는 것들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예.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경찰의 위장 수사를 그렇기 때문에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21년에 미성년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도입이 처음 됐는데 우선 실제로 그 효과는 좀 뚜렷하게 있었는지도 한번 그렇죠. 살펴주시죠. 이 지금 2018년도에 그 N번방 사건과 뭐 박사방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바람에 네. 2021년도에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도입이 됐고요. 그 결과로 지난 2년 동안에 이런 미성년자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자를 1,000명 정도 근거를 했으니까 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하도록 그 위장 수사를 입법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네. 그 전에 그런 입법이 없을 때는 이게 위장 수사가 마약 사범들 수사할 때 우리가 범위 유발행위냐 기회 제공행위냐에 따라서 없는 범위를 일으키는 위장 수사는 불법이지만은 네. 기왕에 마약 판매를 하고자 하는 고의를 갖추고 있는 범죄자에게 기회 제공용으로 하는 위장 수사는 대부분 판례를 통해서나 재판부에서 이걸 허용하고 있다가 2021년도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를 허용한다고 입법이 되는 순간에 예. 수사관들은 그 이외의 범죄는 입법이 안 돼 있는 위장 수사를 하는 것을 상당히 불법으로 판단하고 심리적 저항감이 있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일반인들이 나눈 대화에 위장으로 잠입해서 그 대화를 엿본다는 자체에 대한 어떤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꼭 텔레그램 방처럼 이런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제한적인 요건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으로 위장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은 제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예.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 심각성까지 오늘 윤해출 전 경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